조선의 한 골짜기 가난한 약방의 딸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폭우가 내리던 밤 역적으로 몰려 쫓기던 한 남자가 그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면 죽을 수도 있고 닫으면 평생 죄책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약방에 숨겨진 한 남자가 곧 조선을 뒤흔들 비밀의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왕 앞에서 절대 맞힐 수 없는 질문을 단 한마디로 뒤집어 버립니다. 왜 그녀가 조선의 운명을 구한 단 한 사람으로 기록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산 아래 구름골에서 약방을 하는 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17이에요. 구름골이라고 하면 좀 낭만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산비탈에 집 몇 채 다닥다닥 붙어 있는 가난한 동네거든요. 비라도 오면 흘길이 질척해져서 신발끈 단단히 묶어야 하는 그런 곳이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요.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약방을 꾸리며 동네 사람들 병을 고쳐주셨어요. 돈 없는 이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으셨죠. 그러니 우리 형편도 늘 빠듯했습니다. 저는 8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약재를 다뤘어요. 감초를 씻고 대추씨를 빼내고 당귀를 말리는 일들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약재 냄새만 맡아도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방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표정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짐작이 가요. 그게 제가 가진 작은 재주였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어요. 봄비였지만 제법 차가운 밤이었죠. 아버지는 진맥을 보러 이웃 마을로 가셨고 저는 혼자 약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지문에 빗소리가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약재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빗소리와는 다른 급하고 무거운 소리였죠. 저는 손을 닫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옷, 창백한 얼굴, 그리고 옆구리를 감싸 쥔 손 사이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피었어요.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저는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었죠. 저는 있는 힘껏 그를 끌어 약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의 옷에서 빗물과 피가 섞여 마루에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우리 약방 문을 두드렸을까요?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제 평범했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거리요. 남자를 약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나니 숨이 찼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닫고 그를 평상 위에 눕혔어요.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 상처를 살폈습니다. 옆구리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어요. 피가 계속 흘러나왔죠. 옷을 벗기려는데 그가 신음을 냈습니다.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호한 상태였어요. 저는 서둘러 지혈할 약재를 꺼냈습니다. 삼칠근을 빻아 가루를 만들고 깨끗한 천을 찢어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할 수 있는 건 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 외치는 목소리였죠. 역적을 숨긴 자는 함께 벌을 받을 것이다. 포졸들이었습니다. 횃불빛이 장지문 너머로 어른거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가 쫓기던 사람이었구나.
남자가 가늘게 눈을 떴어요. 핏기 없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발, 숨을 곳을 주십시오. 저는 역적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분명했죠.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인 눈이었어요. 밖에서는 포졸들이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역적을 숨겼다가는 온 집안이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만약 포졸들이 이 약방을 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글을 들였습니다. 지금 내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저는 그냥 그를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죽을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방 뒤편에 약재를 보관하는 작은 골방이 있었어요. 좁고 어두웠지만 사람 하나 숨기기엔 충분했죠.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함께 골방까지 가는 몇 걸음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골방 안으로 그를 숨기고 약재 자루들을 앞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나와 평상 위에 피를 닦아냈어요. 옷까지도 재빨리 치웠죠. 바로 그때 약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위압적인 소리였어요. 문 열어라. 관에서 나왔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포졸 3명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 집에 수상한 자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포졸 하나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촛불 아래 정리된 약재들과 깨끗한 평상만 보였죠.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수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관에 알려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포졸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긴장이 풀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약재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역적일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게 더 두려웠죠. 포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해야 했어요. 옷을 걷어 올리니 상처가 더 깊어 보였습니다. 칼날이 옆구리를 스치듯 지나간 자국이었죠. 조금만 더 깊었다면 목숨이 위태로웠을 거예요. 저는 삼칠근 가루를 상처에 뿌렸습니다. 그가 이를 악물며 신음을 참았어요.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죠. 상처를 깨끗한 천으로 감싸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가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진심은 느껴졌죠. 쉬세요. 말하지 마시고요. 저는 물을 떠다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조금씩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훈입니다. 23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역적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별자리를 보고 책력을 만들어 왕실에 바치는 일을 해왔어요. 부상이라고 하죠. 부상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읽어 달력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귀한 지식을 다루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5년감이라는 자가 저희 집안의 책을 빼앗으려 했어요. 대대로 내려온 천문 기록들이었죠. 아버지께서 거절하시자 영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죠. 아버지는 붙잡혀 가셨고 저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5년감의 광군이 제 뒤를 쫓고 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탐관 오리들의 횡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백성의 것을 빼앗고 죄 없는 이들을 해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 책들이 어디 있습니까?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5년감에게 넘길 수 없어요. 그가 가슴팍을 가리켰습니다. 젖은 옷 안쪽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듯 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람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훈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죠. 이웃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한동안 계실 거라는 정갈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동네 어귀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갑옷 소리가 들렸죠. 저는 재빨리 골방으로 갔습니다. 정훈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광군이 온 것 같아요. 숨어야 해요. 어디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골방도 이젠 안전하지 않았어요. 저번에 포졸들이 대충 보고 갔지만 이번엔 제대로 뒤질 게 분명했죠. 그때 약재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방 한쪽에 큰 장롱만 한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귀한 약재를 보관하던 것이었죠. 안쪽 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세요. 좁지만 숨을 수는 있어요. 정훈이 상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안쪽 벽을 닫고 약재 자루들을 다시 쌓아 올렸어요. 바로 그때 약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갑옷을 입은 광군 5명이 들어왔어요. 앞장선 자는 칼집을 차고 있었죠. 여기가 약방이냐? 그렇습니다. 역적을 숨기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수색하겠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군들이 약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평상을 들춰보고 골방을 뒤지고 천장까지 살폈습니다. 한 광군이 약재 상자 앞에 섰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안엔 뭐가 들었느냐? 귀한 약재들입니다. 함부로 열면 약효가 떨어져요. 광군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약재 자루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죠. 그가 몇 개를 들춰봤지만 더 이상 살피지 않았어요. 약재 냄새가 지독했거든요. 없다. 가자. 광군들이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상자를 열었습니다. 정훈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어요. 숨을 참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5년감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위험이 찾아올 거예요. 광군이 떠나고 이틀 뒤였습니다. 약방 문 앞에 관의 방이 붙었어요. 이 약방은 역적을 은닉한 혐의로 폐쇄한다. 누구든 이곳에서 약을 구하는 자는 같은 죄로 다스린다.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죠. 5년감의 수작이었습니다. 정훈을 찾지 못하자 저를 압박하려는 거였어요. 약방을 폐쇄하면 저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지니까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반갑게 인사하던 아주머니가 저를 못 본 척 지나갔죠. 장터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쌀을 사려고 하자 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네만 자네에게는 못 팔겠어. 왜요? 돈은 있어요. 관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네. 자네와 거래하면 우리도 화를 당할 수 있어. 알아주게. 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남은 쌀은 이틀치도 안 됐어요. 그 다음 날은 더 심했습니다. 누군가 약방문에 돌을 던졌어요. 장지문이 찢어졌죠. 밤에는 누군가 역적의 앞잡이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안에만 있었어요. 나가봤자 모욕만 당할 게 뻔했거든요. 정우는 골방에서 그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훈이 골방에서 나왔어요.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걷기엔 아직 힘들어 보였죠. 이젠 떠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 때문에 아가씨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순 없어요. 제가 떠나면 관에서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나면 어디로 가실 건데요?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아가씨만 더 위험해져요. 위험한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지켜준 게 죄라면 그 죄를 함께 지겠어요. 혼자 떠나서 잡히는 것보다 함께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정훈이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아가씨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요.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약방의 도리라고요. 돈이 없어도 신분이 낮아도 누구든 아프면 치료해야 한다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정훈 나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외면하는 건 약방의 도리가 아니죠.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정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저는 남은 쌀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오래 버티려면 조금씩 먹어야 했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번엔 거칠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중했습니다. 약방 아가씨,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어요. 뒤에는 광군 둘이 횃불을 들고 있었죠. 그 사내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5년감께서 아가씨를 찾으십니다. 함께 가시죠. 무슨 일로요? 가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광군들이 저를 에워쌌거든요. 관하로 가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횃불빛만이 길을 비췄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5년감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50줄쯤 돼 보이는 사내였죠. 살이 쪄서 얼굴이 둥그렇고 눈은 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약방 딸이냐? 그렇습니다. 역적 정훈을 숨긴 것이 사실이냐? 역적을 숨긴 적 없습니다. 다친 사람을 치료했을 뿐이에요. 5년감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손에는 증거가 있다. 그가 손짓하자 누군가 끌려 들어왔어요.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이자가 내가 역적을 숨기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저는 아저씨를 봤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했어요. 협박을 받았거나 회유를 당한 게 분명했죠. 5년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을 내놓아라.
그러면 너와 내 아버지를 살려주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년간의 음모가 이제야 분명해졌어요. 저를 협박해서 정훈을 잡으려는 거였죠. 관아에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5년감은 저를 가두진 않았지만 경고했죠. 사흘 안에 정훈을 내놓지 않으면 아버지까지 잡아들이겠다고요. 약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약재 냄새만 가득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훈을 내주면 그는 죽을 겁니다. 하지만 내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위험해져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약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만든 약장, 평상, 낡은 약탕기. 이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죠. 연아, 약은 몸을 살리고 지혜는 세상을 살린다. 12살 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물었어요. 왜 돈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약을 주느냐고요. 우리도 가난한데 왜 그러시냐고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약은 아픈 몸을 낫게 하지. 하지만 세상의 병은 지혜로 고쳐야 한다. 부조리를 보고도 외면하는 건 병을 보고도 치료 않는 것과 같단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5년간의 횡포는 세상의 병이었어요.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 백성을 괴롭히는 게 병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치려면 지혜가 필요했죠. 저는 골방으로 갔습니다. 정훈이 깨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관아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제가 떠나야겠습니다. 아가씨 아버님까지 화를 당하시면 안 되죠. 잠깐만요. 5년감이 왜 그렇게까지 나리를 잡으려 하는 겁니까? 단순히 책력을 빼앗으려는 것 뿐인가요? 정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희 집안이 지닌 책력은 단순한 달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움직임과 기후를 예측하는 기록이에요. 언제 비가 오고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날지를 미리 알 수 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5년감은 그걸 이용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백성들은 하늘의 뜻을 믿어요. 만약 5년감이 책력을 조작해서 거짓 예언을 퍼뜨린다면요? 민심을 흔들 수 있겠네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감은 더 높은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백성들을 선동해 공을 세우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희 집안의 지식이 필요했죠. 아버지께서 거절하시자 영모제를 씌운 거예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5년감의 음모가 이렇게 컸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만약 5년감의 계략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정훈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5년감을 쓰러뜨릴 수도 있죠. 저는 정훈을 봤습니다. 그 책력이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떻게요? 관아에 들어가 5년감을 고발할 수도 없고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살린다.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 지혜였어요. 5년감은 책력을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미끼로 쓸 수도 있죠. 물론 위험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싸워볼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약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약재 창고로 갔습니다. 오래된 항아리들과 자루들이 쌓여 있었죠. 저는 하나씩 치우며 바닥을 살폈어요.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닥 한쪽 널빤지가 다른 것보다 색이 옅었어요.
저는 손톱으로 틈을 파냈습니다. 널빤지가 들썩였죠. 힘을 주어 들어 올리자 아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함이 하나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무함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묶음과 작은 병 몇 개가 있었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는 약방 따르기 전에 궁에서 의녀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로 궁을 나오셨는지는 몰랐죠. 종이에는 왕실의 상소를 올리는 방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누구를 통해야 하는지 상세했어요. 그리고 뒷장에는 시약 제조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약이란 독을 알아내는 약이었어요. 어떤 독이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병들을 살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음분, 웅황, 비상. 모두 독을 검사하는 데 쓰이는 약재들이었습니다. 정훈이 들어왔어요. 뭘 찾으셨습니까?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이걸로 5년감의 죄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요. 사흘 후였습니다. 한 가지 단서를 찾았어요. 이웃 고을의 부유한 상인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이었죠. 재산은 5년감이 몰수했고요. 저는 그 상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미망인이 문을 열어줬어요. 남편은 멀쩡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죠.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다녀갔습니까? 관에서 사람이 왔었어요. 차를 대접하라고 하더군요. 그 찻잔이 아직 있습니까? 미망인이 찻잔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시약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찻잔 안쪽이 검게 변했습니다. 비상이었습니다. 맹독이죠. 한양으로 가야 해요. 왕실에 직접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증거 찻잔, 시약 기록, 정훈의 책력까지 모두 보자기에 싸서 등에 졌어요. 밤에 출발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죠. 정훈과 저는 산길로 갔어요. 이틀을 걸었습니다. 한양이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세 번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숲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넷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빼들고 있었어요. 둘 다 죽이란 명을 받았다. 저는 재빨리 품에서 약재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둔 연막용 가루였어요. 눈을 감으세요. 저는 가루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매운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자객들이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죠. 지금 도망가세요. 한양까지 가서 상소를 올려야 해요. 아가씨는요? 저는 괜찮아요. 어서요. 정훈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그를 밀었습니다. 나리가 살아야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정훈이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자객들이 다시 다가왔어요. 저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정훈을 쫓아갈 게 뻔했죠.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자객 하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내 놈은 5년감께 데려간다. 저는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정훈이 무사히 한양에 도착하기만 한다면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저는 관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높은 궁궐담이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대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높은 곳에 임금께서 앉아 계셨어요. 좌우에는 신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5년감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는 공손한 척 절을 올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저를 향했죠. 전하, 이 여인이 역적 정훈을 숨긴 자입니다. 백성을 속이고 나라를 어지럽힌 죄가 큽니다. 5년감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죠.
임금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정훈을 숨겼느냐? 그렇습니다, 전하.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정훈은 역적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다친 사람을 치료한 것이 죄라면 저는 기꺼이 그 죄를 지겠습니다. 5년감이 비웃었습니다. 역적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것이냐?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어리석은 건 5년감입니다. 저는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관군들이 빼앗지 못하게 꼭 쥐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안에 5년감의 진짜 죄가 있습니다.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검게 변한 찻잔과 시약병이 나왔어요. 이것은 이웃 고을 상인의 찻잔입니다. 그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죽었죠. 5년감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 독을 탄 겁니다. 5년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근거 없는 헛소리다.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시약병을 들었습니다. 이 시약은 독을 검사하는 약입니다. 전하, 시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임금께서 내관에게 명하셨습니다. 내관이 시약을 찻잔에 떨어뜨렸어요. 찻잔 안이 검게 변했습니다. 정각 안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죠. 그뿐이 아닙니다. 5년감은 정훈의 집안이 지닌 책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백성을 속여 민심을 흔들려는 계략이었죠. 증거가 있느냐? 정훈이 직접 증언할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정각 문이 열렸어요. 정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남루했지만 걸음은 당당했어요. 전하, 소인 정훈이옵니다. 정훈이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소인의 집안은 대대로 책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5년감은 이를 탐내 아버지께 넘기라 했죠. 아버지께서 거절하시자 영모제를 씌웠습니다. 정훈이 품에서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책력입니다. 하늘의 움직임과 기후를 예측하는 기록이죠. 5년감은 이를 조작해 거짓 예언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5년감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저자는 역적이옵니다. 그렇다면 이 책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정훈이 책을 펼쳤습니다. 이달 20날에 비가 올 것이라 적혀 있습니다. 5년감께서는 가뭄이 들 것이라 백성들에게 고하셨죠. 과연 누가 맞는지 보면 알 것입니다.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승정원에서 확인토록 하라. 신하 하나가 기록을 뒤적였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전하, 정훈의 말이 맞사옵니다. 20날에 비가 내렸고 5년감은 가뭄을 예언했다가 틀렸습니다. 정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5년감을 봤어요. 5년감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죠. 백성을 속이면 나라가 병듭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병은 숨겨선 고칠 수 없습니다. 드러내고 치료해야 합니다. 5년감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께서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5년감은 파직하고 의금부에 가두라. 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라. 관군들이 5년감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정훈은 무죄로 하고 그 아버지도 석방하라. 정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깊이 절했어요. 임금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연이라 하옵니다. 용기 있는 백성이로다. 내 어미의 일도 짐이 알고 있느니라. 짐이 상을 내릴 것이니 궁으로 돌아가거라. 저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절을 올렸을 뿐이었죠. 정각을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훈이 옆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저와 아버지는 죽었을 겁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5년감은 쓰러졌지만 세상엔 아직 5년감 같은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번 일로 알았어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열흘 뒤였습니다. 저는 다시 궁궐로 불려갔어요. 대전에 들어서니 임금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정운도 서 있었죠. 연희, 짐이 내게 새로운 일을 맡기고자 한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의 백성은 아프면 갈 곳이 없고 하늘에 이치는 않은 이가 드물다. 짐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살필 자가 필요하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어요. 내게 식성참이라는 관직을 내리노라. 백성의 병을 고치는 의원이자 나라의 숨을 읽는 관원이라는 뜻이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관직이라니요. 저 같은 약방 딸에게요. 정운과 함께 백성의 건강과 자연의 흐름을 기록하라.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니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저는 깊이 절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궁을 나와 구름골로 돌아왔습니다. 약방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도 돌아와 계셨죠. 연아.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잘했다, 연아. 내가 세상의 병을 고쳤구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엔 저를 피하던 분들이었죠. 미안하네, 연희야. 우리가 겁이 나서 그랬어.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망할 수 없었어요. 누구나 두려울 땐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정운과 함께 조선 곳곳을 다녔어요. 병든 백성을 치료하고 기후를 기록했죠. 어느 마을에서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지어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아갔죠. 구름골 여의가 왔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의라니 과분한 이름이었어요. 또 어느 고을에서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정운이 책력을 보고 말했어요. 닷새 후 비가 올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과연 닷새 후 비가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바쁘게 살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구름골 약방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안에서 약재를 다루고 계셨죠. 정운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에 함경도로 가야 합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전에 이 자리에서 막막했던 날이 떠올랐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요. 약은 몸을 살리고 지혜는 세상을 살린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외면하지 않고 아픈 이를 돌보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연희야, 식사 준비됐다.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금 갑니다. 약방 안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구름골의 봄 풍경이 평화로웠어요.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구름골 여의 연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작은 약방에서 시작해 조선을 바꾼 한 소녀의 이야기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이 영상으로 오늘 하루도 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